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 차가운 빗물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바닥을 적시고 한 남자가 처참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화원이었던 최서윤의 아버지가 영모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던 날이었죠. 어린 서윤은 숨을 죽인 채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하나. 붓을 들어라. 그리고 진실을 그려라. 였습니다. 그날 이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최윤이라는 이름의 신비한 화공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해서 호랑이 그림을 걸어두면 밤새 개들이 짖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천재 화공 최윤이 사실은 여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가슴을 동여매는 이 천이 내 숨통을 조여올 때마다 아버지의 피 냄새를 기억합니다. 반드시 도화서에 들어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상투를 틀고 가슴을 단단히 압박붕대로 감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연습을 수천 번 반복했죠. 오늘은 바로 도와서 생도 선발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그녀에게는 단순히 관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수가 있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시험장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어요. 전국의 네로라 하는 그림쟁이들이 모두 모였으니까요. 시험 주제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그리라는 난해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서윤은 망설임 없이 붓을 들었어요. 그녀의 붓끝이 화선지 위를 춤추듯 지나가자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흙먼지에 눈을 찡그리는 아이와 치마폭을 붙잡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바람의 세기와 방향, 그리고 그 차가움까지 완벽하게 표현해냈던 거예요. 그때 시험장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평범한 선비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흐는 산에 바로 자맹을 나온 왕 이현이었습니다. 저자의 붓질에는 슬픔이 서려 있구나.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해. 이현의 눈빛이 서윤에게 꽂혔어요.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왕의 눈에 띄었다는 것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저주가 될지를요. 합격자 명단에 최윤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을 때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도화서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림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도화서 제조이자 아버지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김좌상의 서늘한 시선이 그녀의 등 뒤를 훑고 지나갔거든요. 도화서의 생활은 살얼음판과 같았어요. 서윤은 매일 밤 가슴을 조여맨 붕대를 풀고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어야 했지만 낮에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선배 화원들의 시기와 질투는 끊이질 않았죠. 계집애처럼 곱상하게 생긴 녀석이 붓질은 맵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참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서윤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왕의 어진을 그리는 어진 화사가 되어 궁궐, 깊숙한 곳의 기록들을 열람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화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왕 이현이 예고도 없이 도화서를 방문한 것이죠.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 이현은 작업 중이던 서윤의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윤이 그리고 있던 것은 웅장한 궁궐이 아닌 궁궐 담장 밑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었어요. 화려한 단청보다 이 작은 꽃에 더 눈길이 가는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생도 최윤이라 하옵니다. 전하. 서윤은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대답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이현은 서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현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야간 독대 때 곁에서 그림을 그리라는 명령이었죠. 이는 보통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왕의 침전으로 불려갔습니다. 묘한 향 냄새가 감도는 방 안에서 이현은 책을 읽고 있었고 서윤은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아야 했어요. 정막 속에서 들리는 것은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와 서윤의 붓 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벼루를 엎지를 뻔했죠. 이현이 반사적으로 서윤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손이 참으로 곱구나. 마치 여인의 손처럼. 순간 서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현의 손은 뜨거웠고 그의 시선은 서윤의 눈동자를 깊이 파고들었어요. 서윤은 황급히 손을 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물을 많이 만져 굳은 살이 박히지 않은 탓입니다. 전하, 라고 둘러댔지만 이현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연 왕은 그녀의 정체를 눈치챈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천재 화공에 대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이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면서 서윤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곧 적들의 표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특히 조정의 실세인 김좌상은 갑자기 나타나 왕의 곁을 지키는 최윤이라는 존재가 몹시 거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최윤의 뒷조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윤의 과거는 깨끗하게 지워진 듯 묘연했습니다. 출신도 가족 관계도 불분명했죠. 김좌상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놈, 무언가 숨기고 있다. 한편 서윤은 왕의 침전에서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로 충격에 빠집니다. 김좌상과 그의 무리가 왕의 건강을 핑계로 세자의 대리 청정을 요구하며 왕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현은 겉으로는 무력해 보였지만 서윤이 그리는 그림 속에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삼키고 있었어요. 서윤은 왕의 고독과 분노를 화폭에 담아내며 그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선 아픔을 공유하는 자들만의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전하, 저 천한 환쟁이가 밤낮으로 전하 곁에 머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내치시지요. 내 유일한 벗이다. 좌상은 내 법마저 뺏으려 드는가? 이현의 단호한 태도에 김좌상은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서윤이 늦은 밤 도화서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어두운 골목에서 복면을 쓴 자들이 서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위협하며 옷을 찢으려 달려들었죠. 여인임이 밝혀진다면 즉시 참수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서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뒷걸음질 치던 그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번쩍이며 자객들을 막아섰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왕의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을 구한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싸움 중에 서윤의 품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낡은 놀이개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객들은 도망쳤지만 떨어진 놀이개를 주워든 사람은 바로 뒤늦게 나타난 김좌상이었습니다. 호, 사내놈이 이런 계집의 물건을 품고 다니다니. 재미있구나. 김좌상은 놀이개를 쥔 채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 놀이개가 10년 전 자신이 죽인 최화원의 아내가 쓰던 것임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김좌상은 이제 서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용해 왕을 무너뜨릴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서윤은 김좌상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병풍이 둘러쳐진 김좌상의 사랑방은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김좌상은 탁자 위에 서윤이 잃어버렸던 놀이개를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서윤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리며 말했죠. 내 아비가 꽤나 아끼던 물건이지. 최화원. 그래, 내 놈이 그 역적의 핏줄이었구나. 게다가 계집이라니. 서윤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좌상은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죠. 그는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하지만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었어요. 김좌상의 지령은 간단했습니다. 곧 있을 어진 제작대, 왕의 초상화에 쓰일 붉은 안료에
이 독을 섞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은 그림이 완성되어 왕에게 바쳐질 때쯤 기화되어 그림을 가까이서 보는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서역의 맹독이었죠. 왕을 죽이면 내 아비의 누명을 벗겨주고 너를 살려주마. 허나 거역한다면 내 놈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고 내 가문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서유는 도화서로 돌아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독약병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손을 잡고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인 왕을 죽여야 한다니요. 서유는 밤새 구토를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왕을 살리자니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명예가 위태롭고 김좌상의 말을 듣자니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이현은 서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서윤을 위해 귀한 붓을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서윤을 부르러 직접 화실로 향했죠. 문을 열려는 순간 이현은 안에서 들려오는 서윤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서윤의 독백을 들은 이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문을 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왕은 직감했습니다.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쳤으므려. 절망에 빠진 서윤은 짐을 챙기다 낡은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하기 직전 그녀에게 몰래 건네주었던 미완성 산수화였죠. 평범한 풍경화처럼 보였지만 서윤은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림을 읽는 법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아, 그림의 여백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곳이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그림 뒷면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빛이 투과되자 산봉우리의 능선들이 글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수화가 아니라 김좌상 일당이 빼돌린 세금과 매관 매직의 증거가 적힌 비밀 장부의 위치를 가리키는 암호 지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증거를 그림 속에 숨겼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서윤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김좌상이 그토록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아버지, 이것을 제게 남겨주셨군요. 제가 이 증거로 놈들의 목을 치겠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아니었죠. 그녀는 독약병을 내려놓고 새로운 안료를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좌상이 준 독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진실을 드러낼 안료를 말이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이현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화들짝 놀라 그림을 등 뒤로 감췄지만 이현은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안다. 김자상이 너에게 무엇을 시켰는지도. 서윤은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요. 이현은 서윤의 손에 들린 독약병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독액이 바닥을 검게 태웠죠. 이현은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나를 죽여서 네가 살 수 있다면 그리하여라. 허나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죽이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어줄 수 있다. 다만 네가 슬퍼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현의 고백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왕은 그녀를, 아니 여인 최서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내놓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무언의 맹세를 나눴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죠. 서윤은 아버지의 그림 지도를 이현에게 보여주었고 이현의 눈에 서슬 퍼런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이현과 서윤은 작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비밀은 없었죠. 이현은 서윤이 여인이라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람을 그리던 그 섬세한 손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죽은 누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나요. 하지만 그는 서윤을 내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고독한 왕의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네가 여인이든 사내든 상관없다. 너는 내게 세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눈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살자. 죽음의 문턱을 넘어. 이현의 말은 서윤에게 천군만 말을 얻은 것과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어진 봉안식은 3일 뒤 김좌상은 그날 왕이 독살당해 피를 토하며 쓰러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유는 그날 사용할 안료에 아주 특별한 재료를 섞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열에 반응하는 특수 안료였죠. 서윤의 아버지가 개발했던 비법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좌상은 승리의 확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울지 밀실회의를 마친 상태였죠. 최윤 그 놈이 왕을 죽이면 그 자리에서 놈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쥔 패가 이미 다 읽혔다는 것을요. 서윤은 어진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붓을 휘둘렀고 그림 속 왕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위험 있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붉은 골룡포 부분에만 비밀의 안료를 덧칠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붉은색이었지만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 전혀 다른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어진 봉안식장은 수많은 대신들과 왕실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제단 중앙에는 비단에 덮인 어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서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좌상은 맨 앞줄에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저 그림의 장막이 걷히고 왕이 그림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이현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위풍당당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드디어 어진의 장막을 거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좌상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장막의 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현이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전하의 옥체를 영원히 보존할 어진을 공개합니다. 서윤이 장막을 확 걷어냈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림 속 이현은 살아있는 듯 생생했으니까요. 김좌상은 숨을 죽이고 왕이 그림 앞으로 다가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현이 그림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윤이 미리 준비해둔 화로를 그림 앞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림의 안료를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핑계였죠. 뜨거운 열기가 그림에 닿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림 속 왕의 붉은 골룡포 색깔이 서서히 검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옷자락 속에 숨겨져 있던 글자들이 핏빛처럼 붉게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김좌상의 이름과 그가 저지른 역모의 증거, 그리고 비밀 장부의 위치가 적힌 명백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요술이란 말이냐? 당장 저 요망한 화공을 쳐라. 당황한 김좌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현이 손을 들자 그림 뒤편에 숨어있던 호위무사들이 일제히 뛰쳐나와 김좌상과 그의 일파를 포위했습니다. 서유는 붓을 꺾어 바닥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진실이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밀 장부는 곧바로 발견되었고 김좌상 일파의 죄상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역적들은 줄줄이 옥에 갇혔고 최서윤의 아버지는 사후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윤은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의 몸으로 국법을 어기고 도화서에 잠입한 죄였죠. 모든 일이 마무리된 며칠 후 텅 빈 편전에서 이현과 서윤이 마주했습니다. 이현은 서윤에게 면천과 함께 궁을 떠나 자유롭게 살 것을 명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녀를 위한 왕의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의 남아성군이 될 것이다. 네가 그려준 내 모습처럼 강인하고 올바른 왕이 되마. 그러니 너는 붓을 들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녀라. 전하, 붓을 잡을 때마다 전하를 기억하겠습니다. 제 그림 속에서 전하는 영원히 저와 함께일 것입니다. 서윤은 도화서 관복을 벗고 고운 여인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궁궐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궁궐의 높은 담장을 바라보는 이현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양에는 다시 전설적인 화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리는 그림은 보는 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녀의 화첩 가장 마지막 장에는 항상 붉은 골룡포를 입은 한 남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두 사람의 마음은 그림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나라를 지키고 여인은 예술을 꽃 피운 이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숨겨진 붉은 용포의 비밀이었습니다.